30년 전 나를 버렸던 연인 연주가 장마당 구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보이 부원에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후타당하는 그녀를 구하려다 함께 연행될 위기에 처하며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 살아있었소. 대체 왜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난 거요. 도주 중 숨어든 폐가에서 연주가 품 안에서 꺼낸 낡은 종이 한 장에는 30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쓴 각서를 내게 보여줍니다. 내가 연주를 원망하던 세월 동안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권력자의 놀이개가 되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짜 부부 행세가 끝날 때 내 손 놓지 않겠다고. 이제라도 약속해 주겠소. 강가 근처에서 발각되어 여기저기서 조명탄이 터지고 우리를 쫓는 추격대의 서치라이트가 등 뒤를 비쳤습니다. 다리를 다친 내가 연주를 밀쳐내며 혼자 가라고 소리치자 연주는 내 뺨을 후려치며 나를 강물로 끌어당겼습니다. 30년을 죽어 살았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당신 아내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날 밤 국경을 향해 뛰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숨겨진 탈북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의주 장마당에는 언제나 사람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 절인 배추 냄새, 타담한 석탄 냄새, 그리고 가란 냄새. 나는 그날도 장마당 구석 자리에 쪼그려 앉아 녹슨 공구 몇 점을 자판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의 이런 자리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 초라하다는 생각은 진작에 접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으니까요.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자존심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탄광마을에서 허리가 굽도록 일한 세월, 단련소에서 사가버린 세월, 그 모든 세월을 견디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루치 몫을 다 한 셈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후 볕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장마당이 하루 중 가장 북적이는 시간,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오가는 통에 먼지가 부옇게 일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자판 앞을 지나는 발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검정 고무신, 군데군데 꿰맨 운동화, 맨발 위에 흙이 덕지덕지 붙은 아이의 발. 이 장마당을 오가는 발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거운 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들었습니다. 소리를. 처음엔 그냥 시장 소음 속에 묻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무언가 지식해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둔탁한 발소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마당 북쪽 귀퉁이 자판들이 드문드문해지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원 2명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젊은 놈 하나와 사복을 입은 중년 하나가 서 있고 그 둘 사이 바닥에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보따리가 옆에 나뒹굴고 보따리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이부원은 그 노파의 옆구리를 군화 발끝으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차듯이. 노파는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장마당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이부 일에 끼어드는 것은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몸을 웅크리며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손이 보였습니다. 마디가 굵고 뼈가 도드라진 손. 흙먼지가 뒤덮인 낡은 저고리 소매자락. 그리고 그 소매 끝에 박힌 작은 단추 하나. 파란 단추. 나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직접 달아준 단추였습니다. 장터에서 사다가 바늘에 실을 꿰어 직접 달아주었던 그 파란 단추. 세상에 똑같은 단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저고리 소매 위 2번째 자리에 달린 그 단추는 내가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내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말리려는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혀를 차거나 눈을 피하거나 할 뿐이었습니다. 보이부원이 다시 여자를 향해 발을 차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보이부원 두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뭐 이런 늙은이가 다 있냐는 눈빛. 나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와버렸으니까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보이부원들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최대한 태연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영감이 아프다고 해서 장 보러 나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 이 사람이 원체 눈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동무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보이부원들이 나를 위아래로 후워봤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중년 보이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재산 밀거래 혐의요.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고요. 혹 착오가 있으셨던 게 아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보이부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불리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파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입술 끝에서 그리고 이마 위에서.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마당의 소음도 바람도 내 심장 소리도 오직 그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인 눈빛.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그러나 지금은 피멍이 들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 그 눈빛을 나는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도 수백 번 보았던 눈빛이었으니까요. 잠에서 깨면 언제나 사라지고 없던 그 눈빛이 지금 이 흙먼지 가득한 장마당 한복판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였습니다.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30년이 흘렀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분노도 안도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빛 속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됐는데 하는 생각과 그래도 살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이부원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겠소.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연주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연주가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라고. 나까지 잡히면 안 된다고. 그러나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 앞에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놔두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도망치라 하는데 몸이 버텼습니다. 살아있었소.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피와 먼지와 눈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난 거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인지 안도인지 나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이부원이 내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끌려가면서도 연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 눈빛 하나가 30년치 말을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어떻게든 연주를 살려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보이부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은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중년 보이부원이 무전기를 꺼내 어딘가에 보고를 넣는 사이 군복 차림의 젊은 놈이 잠깐 나를 놓쳤습니다. 단 한 박자의 틈이었습니다. 나는 그 틈에 연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연주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틀어 장마당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서라 거기 서라 하는 소리. 그러나 장마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우리는 그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좌판을 뒤집으며 보따리를 든 사람들을 밀치며 골목에서 골목으로 꺾으며 달렸습니다. 연주가 다리를 절었습니다. 보이부원에게 짓밟혀 발목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연주의 팔을 내 어깨에 걸치고 옆에서 부축하며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이런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으니까요. 장마당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폐자재가 쌓인 골목이었습니다. 나는 연주를 이끌고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흙벽돌 집이었습니다. 문짝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저 빈 구멍만 뚫려 있는 집. 나는 연주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지붕에 난 구멍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가느다랗게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가만이 몇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연주를 가만히 위에 앉혔습니다. 연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이미 피가 굳어가고 있었고 입술 끝은 터져서 부어 있었습니다. 옆구리는 짓밟힌 탓에 숨을 쉴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손으로 연주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얼마나 맞은 거요? 연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어버린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더 다그치지 않고 그냥 이마를 계속 눌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이부원이 쫓아오는 소리인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면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가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면서 지붕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도 얇아졌습니다. 나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권력자에게 시집을 간 것도, 나를 버리고 떠난 것도,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그 원망이 어떤 날은 증오가 되었고, 어떤 날은 그리움이 되었고, 어떤 날은 그냥 긴 한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가 안에서 연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엉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동무. 목소리가 낮고 쉬웠습니다. 오래 울었거나 오래 소리를 죽여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저고리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서 접힌 자국이 깊고 가장자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연주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가느다란 햇살 속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삭아서 군데군데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더듬으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각서였습니다. 강철수는 반동분자가 아니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이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강철수의 신변에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서약을 합니다. 서명란에는 연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모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 보위부 책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단련소로 끌려가기 이틀 전의 날짜였습니다. 나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내가 단련소로 끌려가기 직전 연주가 갑자기 사라졌던 날. 며칠 후 연주가 보위부 간부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던 날. 나는 그날 이후 연주를 배신자라 여겼습니다. 권력 앞에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단련소 생활 내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배신자에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오기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다고. 나를 반동분자의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그 권력자의 놀이개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내가 살아서 단련소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연주가 치른 데가 덕분이었다고. 왜? 나는 겨우 한 글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걸 말하지 않았소? 왜 아무 말도 없이? 연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철수 동무가 막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죽었을 거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나라면 막았을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끝났을 겁니다. 연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30년을, 30년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30년을 원망했소. 당신을.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 세월 동안 당신은. 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주름진 얼굴이, 굽은 허리가, 부어오른 입술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 세월을 버텨온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 폐가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연주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30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40리쯤 되는 마을에 있습니다. 영감은 5년 전에 갔고요. 연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람을 이렇게도 단단하게, 아니 딱딱하게 만들어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은요. 큰 놈은 군대 가서 소식 끊겼고 딸아이는 시집가서 멀리 삽니다. 어미 찾아오기도 힘든 세상이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는 말마다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냐고. 나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냈냐는 말에 담을 수 있는 30년이 아니었습니다. 단련소에 끌려간 것, 겨우 풀려나 외딴 탄광마을에 배치된 것, 거기서 늙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 그 모든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짧게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겨우. 한참이 지났습니다. 바깥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구멍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폐가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연주의 손을 찾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 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연주 동무. 예. 나하고 같이 떠납시다. 이 땅을 떠나요. 남쪽으로. 연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흙바닥에 시선을 두고 있다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가짜 부부 행세가 끝날 때 내 손 놓지 않겠다고. 이제라도 약속해 주겠소. 내가 말했습니다. 연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연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약속해요. 그 두 글자가 이 폐가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살아서 이 땅을 벗어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우리는 동이트기 한참 전, 아직 장마당에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시간을 택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주의 발목은 하룻밤 사이에 더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천을 찢어 발목이 고정되어 덜 아프도록 단단히 감아 주었습니다. 연주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나는 더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싶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조차 사치로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의 발을 두 손으로 잠깐 감쌌습니다. 말 대신 그렇게 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밖에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강증이었습니다. 도강증 없이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장마당 구석에서 위조 서류를 취급한다는 소문이 도는 사내를 알고 지냈습니다. 직접 거래한 적은 없었지만 얼굴은 알았습니다. 그 사내를 찾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미 우리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더 위험해질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걸어야 하는 판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봉팔이었습니다. 장마당 북쪽 끝 고물상 간판을 내건 창고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신줄이었고 눈빛이 항상 주위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조심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봉팔은 창고 안에서 녹슨 부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잠시 눈을 좁혔다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창고 안쪽은 바깥과 달리 제법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낡은 나무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서류 묶음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봉팔은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강증 2장, 부부증명 서류. 봉팔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비용을 알고 오셨습니까? 나는 품 안에서 천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탄강 마을에서 수십 년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쌀 사고 병원비 내고 남긴 것들. 그것을 전부 모아두었습니다. 이것을 쓸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모인 것들이었습니다. 봉팔이 천을 열어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에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봉팔은 더 묻지 않았고 우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모를수록 안전했습니다. 나와 봉팔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바깥 바람이 찼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폐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이부가 그 일대를 뒤졌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장마당 반대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늙은 두부장수 안악의 창고 한 켠을 빌렸습니다. 사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만 신세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안악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무심한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그 이틀이 길었습니다. 낮에는 창고 안에 숨어 있었고 밤이면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 사이에 쌓인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말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탄광마을 이야기, 연주가 보낸 세월 이야기, 오래전 함께 걷던 두만강 키스 이야기.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낮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30년을 따로 살았다는 것이. 아침이 오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땅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봉팔을 찾아갔습니다. 봉팔은 서류 2장을 내밀었습니다. 도강증과 결혼증명서였습니다. 결혼증명서 위에는 강철수와 김현주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 이름이 이렇게 나란히 놓인 것을 나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젊은 날 이루지 못한 혼례 대신 우리는 위조된 종이 한 장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꽃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에서 봉팔만이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그 종이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혼례라면 30년을 돌아서 온 혼례였습니다. 늦었지만 늦은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를 지켜줄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봉팔이 강 건너편까지 안내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밤 압록강 하류 쪽 갈대밭에서 만나라고. 그 사람을 믿어도 되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봉팔은 잠깐 사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성공시켰습니다. 직접 믿어도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믿어도 된다는 보증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연주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주가 결혼 증명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란히 있으니 진짜 같네요. 나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요. 가짜가 아니요. 연주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낡은 창고 안 두부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에서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임자, 이번엔 절대 손 안 놓겠소. 내 낮은 속삭임에 연주가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 대신 그 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30년치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강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내 손 안에 있는 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니까요. 30년을 돌아 다시 잡은 이 손을 이번에는 강물도 총소리도 그 어떤 것도 놓게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목숨보다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밤이 왔습니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창고를 나왔습니다. 연주의 발목은 여전히 성하지 않았지만 이를 악문 채 걸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을 나는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보찜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여벌 옷 한 벌씩과 조금의 먹을 것, 그리고 품 안에 넣은 도감증과 결혼증명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땅을 떠나는데 손에 쥔 것이 종이 2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버리고 갈 것이 없는 사람의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광 마을에서 낡아버린 세월도 단련소의 기억도 전부 이 강물에 흘려보낼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연주도 같은 마음이길 바랐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압록강 하류 쪽 갈대밭까지는 걸어서 2시간쯤 걸렸습니다. 신의주 외곽을 돌아 강가로 내려가는 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 연신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연주가 비틀거릴 때마다 나는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적을수록 좋았으니까요. 두 사람의 발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만이 우리와 함께 걸었습니다. 길가의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발이 젖었습니다. 연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갈대밭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검문소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갈대 안쪽으로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연주의 이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연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체온이라도 나눠야 했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건너야 한다는 생각. 그것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만이 우리 둘을 이 어둠 속에서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대 사이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단단한 체격의 사내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를 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봉파리 보낸 사람들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부처럼 보여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연주를 보았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었습니다.
사내가 앞장서고 나와 연주가 뒤를 따랐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한밤중에 몸을 던져 수영으로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서류를 쥐고 당당하게 통과하는 것, 그것이 봉팔이 말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믿어야 했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믿고 걷는 것밖에, 멈추지 않는 것밖에. 두 다리가 버텨주는 한. 검문소가 가까워질수록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나는 그 손을 잡고 숨을 고르며 검문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검문소 앞에 보초병이 2명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든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초병이 후어보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례였습니다. 나는 도감증과 결혼증명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보초병이 서류를 들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부부요? 보초병이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보초병이 나를 보더니 연주를 보더니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부부라면서 왜 그리 서먹해? 순간이었습니다. 연주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탱이가 아침부터 심통이 나서 그래요. 노인네가 저를 닥달을 해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피치치 뭐예요. 보초병이 픽 웃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통난 영감 역할이었습니다. 보초병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 몇 걸음 걸었을 때 나는 연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재주가 생겼소? 연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둠 속에서도 환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잠깐, 아주 잠깐 이 상황을 잊었습니다. 살아서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가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얼마쯤 걸었을 때 앞서가던 사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아까의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느슨하고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나는 연주의 팔을 잡아 뒤로 당겼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사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봉팔이 당신들을 팔았소. 나는 보이부 사람이오. 세상이 그 순간 다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도 강가까지 내려오는 것도 전부 이 사내가 원하는 대로였던 겁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봉팔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연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연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내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강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물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강가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 손을 이렇게 다시 놓아야 하는 것인가? 그 생각이 내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 강을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건가? 30년을 돌아 겨우 다시 잡은 손을 이렇게 놓아야 하는 건가? 그러나 그 생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연주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무언가를 품에서 꺼내며 연주가 꺼낸 것은 은장도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칼집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뽑아든 날은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연주가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30년 전 연주의 어머니가 딸에게 쥐어준 것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위험할 때 쓰라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쥐어줬는지, 연주가 어떤 마음으로 30년 동안 간직해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연주는 두 번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앞으로 향하고 사내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발목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연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무섭도록 단단한 것이구나. 사내가 잠깐 굳었습니다. 노인네 하나가 칼을 꺼내들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짧은 틈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내의 총을 든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비틀었습니다. 총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내가 신음을 내뱉으며 나를 밀쳤습니다. 나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쓰러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주와 사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연주의 손에는 아직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가 연주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주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는 달려가 사내의 등을 두 팔로 감았습니다. 목을 조였습니다. 사내가 버둥거렸습니다. 나보다 젊고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그 틈에 사내의 정강이를 힘껏 짓밟았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사내의 머리를 땅으로 눌렀습니다. 사내가 축 늘어졌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손을 풀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주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손에 아직 은장도를 쥔 채로. 나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눈빛이 이상 아래만큼 고요했습니다. 무서운 것을 통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사내의 총을 집어 갈대밭 깊숙이 던졌습니다. 사내의 손발을 허리띠로 묶고 입도 막았습니다. 사내가 의식이 돌아와 몸을 비틀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갈대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당분간은 들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방향도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번쩍였습니다. 서라. 고함이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것 하나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꿰뚫듯이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발 아래로 경사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지 얕은지도 몰랐습니다. 낙엽이 쌓인 비탈이었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연주를 봤습니다. 연주도 나를 봤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고 비탈을 타듯 미끄러졌습니다. 연주도 따라왔습니다. 낙엽이 소용돌이치며 우리를 감쌌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래에 뭐가 있든 그냥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쿵. 바닥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착지하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다행히 연주는 내 옆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뼈는 멀쩡한 것 같았습니다. 위쪽에서 불빛이 비탈을 후었습니다. 우리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내인 없이 별도 없는 밤하늘 아래 나침반 하나 없이 강 냄새만 믿고 걸었습니다. 물 냄새가 나는 쪽으로, 압록강이 있는 쪽으로. 강변에 내려선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강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연주가 내 옆에 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숲속에서 봉팔의 정체가 드러난 뒤로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압록강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검었습니다. 물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저 건너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까지 헤엄쳐야 했습니다. 3월의 압록강을, 이 차갑고 어두운 물을. 연주가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다가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봉팔은 우리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도강증을 위조해 준다더니 결국 보이부에 찔렀습니다. 돈을 받고, 우리가 힘들게 구한 돈을 받아 챙기고 그 돈의 몇 배를 보이부에서 받으려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놈이었습니다. 사람을 파는 일에도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내가 순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사람을 믿었습니다. 연주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따랐습니다. 발목이 잠겼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뼛속까지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를 봤습니다. 연주는 이미 가슴까지 물속에 들어선 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인지 두려움을 눌러 담은 것인지. 나는 30년 전에도 그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무거웠습니다. 팔을 저을 때마다 강물이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속이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오자 물살이 세졌습니다. 자꾸 하류 쪽으로 쓸렸습니다. 팔을 더 세게 저었습니다. 다리를 더 힘차게 찼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지 발이 차이는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앞으로만. 그때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조명탄이었습니다. 경비 초소에서 쏘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낙하산 달린 불덩이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강 위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나와 연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물 위에 얼굴을 드러낸 채로. 움직이면 보입니다. 안 움직이면 가라앉습니다.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강물이 내 왼쪽 가까이서 튀었습니다. 우리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또 샀습니다. 더 가까웠습니다.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 차가운 물속에서 그냥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살겠다는 생각이 끊겼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버텼는데 장마당 구석에서 녹슨 공구나 팔면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썩. 뺨이 얼얼했습니다. 세게 맞았습니다. 물속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조명탄 불빛에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정신 차려요, 철수 동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이 강 한가운데서 총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에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인지 강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끌려갔습니다. 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팔이 물을 저었습니다. 연주가 앞에서 헤엄치고 나는 뒤를 따랐습니다.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왔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발 아래 모래가 닿았습니다. 중국 쪽 모래였습니다. 나는 두 손을 짚고 기어 나왔습니다. 연주는 이미 물 밖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도 옆에 쓰러졌습니다. 강 건너에서 또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저쪽에서는 아직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쪽이었습니다. 연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물인지 눈물인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 누운 채 강 건너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쪽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마을 쪽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연주가 내 뺨을 때렸기 때문에, 연주가 나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30년 전에도 연주는 늘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모래밭에 쓰러진 채 얼마나 있었을까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뺨에 닿았습니다. 강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맞부딪혔습니다. 손가락 끝이 보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쪽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근처는 이쪽도 위험했습니다. 북송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강변 위쪽으로 수풀이 이어졌습니다. 그 너머로 흙길이 보였습니다.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철수 동무. 연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연주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손의 의지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섰습니다. 숲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발이 모래를 깊이 눌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올라가니 좁은 흙길이 나왔습니다. 길 양쪽으로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마른 줄기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봉팔이 알려준 연락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봉팔이 건네준 모든 정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젖은 옷과 허리춤의 은장도 뿐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말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걷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흙길이 넓어지면서 포장도로와 만났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 꺼진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연주의 팔을 잡아 멈춰 세웠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군용 트럭 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소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나는 연주를 끌고 옥수수밭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른 줄기 사이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트럭이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포장도로를 후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이 탄 것인지 짐을 실은 것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주가 내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았는지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쥐고 있었습니다. 서로 놓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숲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쫓아오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주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철수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수수밭 가장자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머리가 휘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몰라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서 만나도 몰라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최철구. 내 친형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너를 팔았다. 연주를 팔았다. 보이부에 찔렀다. 내가 그랬다.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왜 보이부가 나타났는지, 왜 연주가 나를 두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한 짓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형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살고 싶었다. 당 간부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 너희 둘이 엮이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형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30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의 흰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이 차가운 밤에 무릎을 꿇은 형을 보았습니다. 연주가 내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을 보았습니다. 형도 연주를 보았습니다.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형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있다. 멀리 세워뒀다. 타라. 형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선양까지 데려다 주마. 거기서 연결해 줄 사람이 있다. 그 다음은 너희가 가야 한다. 나는 연주를 보았습니다. 연주가 먼저 걸었습니다. 나는 형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옥수수밭을 흔들었습니다. 마른 줄기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배가 출발한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선양에서 사흘을 숨어 지내고 브로커를 통해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갑판 아래 창고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습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연주는 내 옆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연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힘들 때 눈을 감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두드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연주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습이 겹쳤습니다. 그때도 연주는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내 어깨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깰까봐, 이 순간이 끝날까봐. 형이 어떻게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선양으로 가는 트럭 안에서 들었습니다. 형은 15년 전에 이미 중국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당 간부 자리도 평양의 아파트도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30년 전 나와 연주를 보이부에 밀고 한 뒤로 형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간부 자리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내 얼굴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주의 얼굴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5년 전 형은 결국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자리를 잡고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국경 근처에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몰래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장마당에서 내 소식이 흘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봉팔이었습니다. 봉팔은 우리를 보이부에 팔면서 동시에 형 쪽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양쪽에 다 판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놈답게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봉팔의 계산 착오였습니다. 형은 연락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봉팔이 우리를 팔아넘겼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형은 밤새 달렸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서 우리가 나올 만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물살의 방향, 경비대의 수찰 간격, 조명탄이 쏘아지는 위치. 1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우리가 도착할 자리를 미리 가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선양에서 형과 헤어졌습니다. 형은 배 편을 연결해 주고 돌아섰습니다. 넓은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고 잠깐 멍하게 있다가 자신이 내 어깨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얼마 후 선원 하나가 내려와 갑판으로 올라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이 튼다고 했습니다. 나는 연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주가 잠깐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갑판에 올라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망망대해였습니다. 사방이 물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동쪽 수평선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붉은 빛이 주황빛이 되었습니다. 주황빛이 금빛이 되었습니다. 수평선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해는 달랐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해는 달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연주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햇빛이 연주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30년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빛 속에서 바라보는 연주의 얼굴이 3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연주. 연주가 나를 보았습니다. 우리 진짜 부부 합시다. 연주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재회했을 때도, 폐가에서 각서를 쓸 때도, 검문소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봉팔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압록강을 건넜을 때도 연주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었습니다. 연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위조 결혼증명서가 아니었습니다. 도강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낯선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말은 같았지만 세상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선택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평생 선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연주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온 어르신들에게 서류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주는 잘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나는 인근 공장에서 경비일을 맡았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힘듦이었으니까요.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장마당 꿈입니다. 녹슨 공구를 늘어놓고 앉아있는 꿈입니다. 보이부원이 쫓아오는 꿈입니다. 압록강 한가운데서 몸이 가라앉는 꿈입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주가 옆에 있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나는 그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30년을 돌아왔습니다. 멀리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이 작은 아파트에서 연주 옆에서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평범한 시간이 살면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느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